이란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것은 미국 전쟁부 장관 핏 헤글세스가 IRGC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공격하고 해당 해역을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폐쇄한다고 선언한 후 한 말입니다. 상황은 지난 몇 시간 동안 극적으로 악화되었으며 그 여파는 중동을 훨씬 넘어섭니다. 예루살렘 미닛의 최신 소식입니다. JNS-TV 예루살렘 미닛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알렉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휴전이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센트콤에 따르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공격 후 이번 주 300회 공습을 했지만 협상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은 무엇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양해각서가 끝났다는 것은 이란이 협상 과정 중에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공격해왔다는 의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휴전에서 가장 원했던 것은 호르무즈 해협을 여는 대가로 한 휴전이었습니다. 맞죠? 그 외의 모든 사항들은 협상 테이블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끝까지 거부한 단 한 가지는 호르무즈 해협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휴전이 선언됐을 때 처음에 이 말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 상황에 대해 매우 화가 나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가 기본적으로 신뢰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적들이 계속 우리 적으로 남으려는 의지와 그럴 능력입니다. 그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미국의 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총리의 매우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능력을 신뢰합니다.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이 전쟁 전체를 말입니다. 그는 여러 미국 행정구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이란, 카타르, 터키도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는 정말 많은 것들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가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능숙함을 입증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뢰할 세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란인들이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자존심을 위협하고 대통령을 모욕하려 한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대통령이 정신을 차리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들이 이란에 그렇게 많은 피해를 준 후에 왜 멈추고 처음부터 숨통을 틔워주고 싶어 하는지조차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론 미국과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이란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휴전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필요하다면 군사적으로 계속 싸울 수 있는 능력에 실제로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이란인들에게 매우 빠르게 인내심을 잃고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휴전이 발표됐을 때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또 다른 점은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대통령이 이란인들에게 군사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통령이 끝까지 갈 새로운 갈등에 전면적으로 뛰어들고 싶어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설계된 군사 작전입니다. 알렉스,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이란을 쓰레기, 거짓말쟁이, 미쳤다고 한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클립을 들어보죠. 휴전이 끝난 건가요? 휴전이 끝난 건가요? 양해작서는 끝난 건가요?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끝난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과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쓰레기예요. 쓰레기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쓰레기입니다. 그들은 병든 사람들이에요. 병든 사람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납고 폭력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만약 그들이 핵무기를 가졌다면 그들은 그것을 사용할 겁니다. 난 끝났다고 생각해. 협상가들에게 말할 거야. 그들과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않을 거야. 그들은 거짓말장이야. 우리가 합의를 해. 그리고 내가 그와 합의를 하면 합의가 성사되는 거야. 그리고 그가 나가서 얘기해. 우리는 합의를 해. 모두가 승자야. 핵무기는 없어. 우리가 합의해도 그들은 언론에 얘기하고 그 얘기조차 한 적 없다고 해. 그 사람들 이상해. 완전히 미쳤어. 내가 보기엔 이제 끝났어. 이 말은 이란과 협상이 재개되지 않는다는 건가요? 난 신경 안 써. 그들이 대화해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 그 사람들은 거짓말장이야. 그래서 대통령이 따른 거군요. 대화는 계속되지만 휴전과 양해각서는 종료됐다는 거죠.
그래 있잖아. 나는 종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허품을 떨고 상황을 과장하는 것 같아. 나는 이게 오랜만에 대통령이 한 말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발언 중 하나라고 생각해. 그리고 여기서 그가 하는 말 하나하나에 전적으로 동의해. 그리고 있잖아. 질문은 왜 그가 이란인들과 협상할 수 있다고 생각했냐는 거야. 알다시피 이란의 협상 방식에 관한 문서들이 있어. 여기서는 이란의 협상 전략으로 박사학위도 딸 수 있을 정도야. 그들은 약자의 입장에서 협상하고 있어. 이란이라면 협상에 들어가는 유일한 순간은 자신을 살리고 지키기 위해서야. 그리고 그들이 하려는 것은 협상을 질질 끌면서 유불리를 맞추려는 거야. 트럼프 본인도 몇 주 전에 이 문제에 대해 질문을 받았지. 트럼프는 2020년 이란인들은 전쟁에서 이긴 적은 없지만 협상에서는 진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 최근에 그에게 이 말을 질문 형태로 다시 인용해서 물어봤지. 그래서 질문은 왜 처음부터 그들과 협상을 하느냐는 거야. 그리고 트럼프는 여기서 그들이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고 쓰레기라고 말하고 있어. 그는 양의 각서가 끝났다고 했어. 이제 질문은 왜 협상을 계속하느냐는 거지? 그리고 그는 내 생각에 그가 말하길 위코프와 쿠슈너는 좋은 사람들이지만 결국 그들은 대통령과 협상하고 있다고 했어. 그는 아마 그들이 대화할 수는 있겠지만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했어. 그래서 그가 이 문제에 대해 정확히 어떤 입장인지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지 알기 어렵지. 그가 전면적인 전투 재개를 원하지는 않는 것 같지만 여기서 중동식 현실을 제대로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 즉, 이란인들은 최대한의 이익을 얻고 미국, 특히 대통령을 굴욕스럽게 만들기 위해 협상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거야. 이란이 여기서 얼마나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자면 어제 그들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공격한 것이 사고였고 실수였다고 말했어.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고 발표했고 이어서 또 다른 선박을 공격했어.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실수가 아니야. 이건 의도적인 공격이야.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한번 중동의 여러 나라, 바레인, 쿠웨이트, 요르단에 미사일을 발사했어.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묻고 있어. 그들이 이스라엘로 관심을 돌리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인가? 그래. 내 말은 우리가 군사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이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 내가 수년간 들어온 2명의 전문가가 있는데 한 명은 해롤드 루드 박사야. 그는 혁명 이전에 이란에서 시간을 보냈고 오랫동안 이란 관련 업무를 다뤘어. 그는 펜타곤에 있었지. 그리고 중동 분야의 최고의 학자인 버나드 루이스도 있어. 문화와 철학 분야에서 말이야. 그리고 나는 2010년에 만든 이레니움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15명 정도의 다른 사람들도 인터뷰했어.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에서 나온 주요 결론은 그들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야. 미국과 소련이 가졌던 상호 확증 파괴, 이란인들에게는 통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적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이 말은 만약 그들이 어떤 대규모 충돌에 휘말리게 되면 그것이 그들의 종교적 신념, 즉 마흐디, 그들의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믿음을 실현시킨다는 뜻이야. 그리고 모두가 그걸 반박하려고 이란인들도 합리적인 행위자라고 말해왔지. 좋아. 만약 이란인들이 여기서 합리적인 행위자라면 미국이 무엇을 제안하고 있는지 한번 봐. 알다시피 미국은 제재 완화를 제안하고 있어. 자금이 유입되도록 해주겠다고 하고 이란을 국제사회로 복귀시키겠다고 제안하고 있지. 그리고 미국이 대가로 원하는 건 전쟁 이전처럼 자유로운 해상 운송과 핵무기를 갖지 않는 것뿐이야. 그리고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게 분명하게 보여. 심지어 그 핵 프로그램이 사실상 파괴된 상황에서도 말이야. 그리고 그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열 의지도 없어. 네가 전에 언급했듯이 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협상을 하려고 할까? 우리가 방금 언급한 모든 것들에 더해서 이스라엘이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암살 음모를 밝혀냈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미국과 정보를 공유했고 주말 동안 미국의 이스라엘 대사인 마이크 허커비가 폭스뉴스에서 실제로 이를 확인했어. 그 클립을 한번 보자. 이번 주에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우리 측, 즉 대통령과 우리 관계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 고안된 매우 구체적인 음모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어. 이건 꽤 심각한 일이야. 알다시피 이런 주장을 그냥 할 수는 없어. 미국인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은 이란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지난 47년 동안 해오던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야.
트럼프 대통령 암살 음모가 있다는 거야. 대통령은 주말 트루스 소셜에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향해 1000개의 미사일을 장전 조준했고 수천 개의 미사일도 추가 발사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이 성명을 알라에게 찬양을 미국 대통령 서명과 함께 끝맺었어.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또는 암살할 가능성이 있는 이 음모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그리고 그의 반응, 그리고 다시 한번 나는 왜 협상으로 돌아가냐고 물었어. 유가 때문인가, 석유 시장 때문인가, 경제 때문인가, 중간 선거 때문인가? 그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고 지난 며칠 동안 아야톨라의 장례식 내내 트럼프 대통령의 머리에 1억 달러의 현상금이 걸렸다는 거대한 표지판도 있었어. 그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나는 이란인들이 1억 달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도 의심스러워. 아마 1억 리알 정도는 있을지도 모르지. 그게 몇 달러 정도밖에 안 될 거야. 하지만 이란인들이 단순히 뒤에서 트럼프를 암살하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번 그런 시도가 있었죠. 여러 번의 음모가 있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트럼프의 딸 이방카를 암살하려는 음모가 드러났었죠. 그게 이란과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장례 행렬 동안 트럼프를 죽이라고 외치는 모든 표지판들을 보셨을 겁니다. 물론 그 표지판들은 아야톨라 호메이니의 장례 행렬 중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의해 암살당한 이란의 최고 지도자였고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벌인 전쟁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만약 전쟁 중이라면 당신들이 우리 지도자를 죽였다면 우리도 당신들의 지도자를 죽이겠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도 이스라엘이 항상 미국에 전달하고 있는 정보의 일부분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커비가 왜 그 정보를 공개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미국에 제공하는 많은 정보들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대중이 왜 트럼프 대통령이 화난지 이해하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정말 엄청난 위협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 대통령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미 여러 번의 암살 시도를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것이 현재 사망이나 암살 위험 측면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 중 하나라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알렉스, 이란은 중동의 다른 국가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들은 실제로 지금 미국과 함께 공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란이 이 지역 여러 나라를 공격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은 요르단을 향해 공격을 가했고 아랍에미리트에도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들은 쿠웨이트, 카타르에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본 것은 보복으로 이란 내부에서 공격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그 공격에 어떤 국가들이 관여했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공격에 참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며 쿠웨이트, 카타르 등과의 긴급회의가 대응 방안에 대해 열렸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 전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6주간의 에픽 퓨리 작전 기간 이스라엘과 미국이 함께 비행하던 때는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적으로 그렇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아랍에미리트가 중간에 뭔가를 했거나 카타르가 거기서 뭔가를 했다는 제한적인 보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작전에 비하면 대부분 상징적 의미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란이 가장 먼저 표적으로 삼는 것은 아랍 국가들이고 두 번째로는 미국과 함께 작전에 참여하는 것도 아랍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물론 지금 현재 공격을 하지 않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언제든지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 일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만약 이스라엘이 개입하게 되면 그것은 상징적인 공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을 경우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공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개입하게 된다면 우리는 여기서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전쟁의 여러 전선에서 이런 모습을 계속 봤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수장 이스마일 하니에를 테헤란에서 암살했던 때가 있었죠. 그건 제한적인 공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칸의 공격과 베이루트에서 하산 나스랄라가 암살된 이후에 이란이 보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이란은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합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은 자국 공군을 이용해 이란 내부에서 상징적인 공격을 감행하고 일부 방공 시스템을 파괴하면서 이란인들에게 이스라엘이 이란 내부를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후에는 12일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스라엘이 전략적 목표물을 타격하고 이어서 미국의 미드나잇 해머 작전이 이어집니다. 이 작전에서 B2 폭격기가 포르도 지하 핵 원자로를 타격합니다. 그 다음에는 미국과 함께 6주간의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이스라엘이 다시 이 일에 개입하게 된다면 그들은 확실하게 끝장을 볼 겁니다. 그 시점에서는 이스라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게다가 이란도 자신들이 가진 모든 무기를 이스라엘을 향해 쏘기 시작할 테니까요.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을 전쟁에 끌어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란은 현재 거의 대부분 걸프 지역의 아랍 국가들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나라들을 공격하면 미국의 압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스스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 이스라엘 카츠는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혼자서라도 이란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자신들의 능력으로 미국조차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이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미국과 맞서는 것을 더 선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들의 협상 요구에 흔들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그들은 대통령에게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 약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가스나 석유를 받지 않으니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란을 실존적 위협으로 봅니다. 그들은 해협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자존심에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네타냐후의 자존심에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자존심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란은 이스라엘이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개입하면 남아있는 지도부를 제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정권의 전복을 촉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인들은 차라리 미국을 상대해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흥미로운 점인데 미국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한 강대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이 미국보다도 이란에게 훨씬 더 강력한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네, 알렉스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이스라엘 국방부는 만약 이란이 다시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어떤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관여하지 않을 거라는 의미는 아니죠. 미사일이 다시 발사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네, 상황은 순식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로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을 가한다면 그게 다시 이스라엘을 이 전쟁에 끌어들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계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참여하길 원한다고 말할 때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다시 함께 싸우길 원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대통령도 에픽 퓨리 작전 때 이스라엘 전투기 조종사들과 나란히 비행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포르도에 모든 폭탄의 어머니와 벙커 버스터를 투하할 의지가 있었던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대통령이 함께 훌륭한 일을 해냈다, 다시 싸우고 싶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움직일 것입니다. 네, 맞아요.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알렉스. 이번 G7에서 많은 발언이 있었고 지난주에 언급한 터키 이슈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 터키에 대한 기존 제재 해제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친구들에게 제재를 가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F-35 전투기 문제와 대통령이 터키에 전투기 제공을 추진하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 클립을 함께 보시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친구들에게 제재를 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우리는 제재할 사람이 많고 실제로 하고 있지만 친구들에게는 제재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덕분에 아시다시피 우리는 시리아의 새로운 지도자와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1년 반 만에 그는 나라를 통합했습니다. 알렉스, 시리아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고 지금은 터키에 집중합시다. 친구들에게 제재는 원치 않는다는 점 다시 강조합니다. 그들은 F-35 전투기에 대해 이야기했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실제로 지난 며칠 동안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그 전투기를 터키에 판매하고 제공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클립을 함께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터키에 있습니다. 그는 오늘 아침 터키에 F-35 전투기를 판매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그가 내렸던 금지 조치를 뒤집는 결정입니다. 당신은 어제 그것이 중동의 힘의 균형을 깨트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분명히 전달하셨나요? 네, 그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번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에르도안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터키를 미국의 우호적인 국가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점을 모두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은 미국을 증오하는 무슬림 형제단에 물든 정권입니다. 그는 하마스, 즉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을 숨겨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을 지지하고 자금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반대자들은 모두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는 유일한 유대인 국가인 우리나라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인자는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설 자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의미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무장관은 자신이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알렉스, 이스라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하고 싶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친구를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에르도안을 훌륭한 지도자라 했지만 터키는 미국의 친구가 아니고 무슬림 형제단이 나라에 퍼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네타냐후, 트럼프, 터키의 삼각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 말을 그대로 믿어봅시다. 그리고 저는 한때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총리와 함께 있었는데 그때 네타냐후가 에르도안과 그가 이미 몇 달 전부터 하고 있던 공격적인 발언들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사이, 이스라엘과 네타냐후, 그리고 터키의 에르도안 사이를 중재하겠다. 문제가 있으면 비비 나한테 전화해. 내가 에르도안이 아무 일도 못하게 할 테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이번 주에 터키가 이란과 함께 전쟁에 아주 쉽게 참전할 수 있었지만 트럼프가 에르도안에게 전화해서 터키가 가지도 전쟁에 참전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말한 것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터키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터키가 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대통령의 요청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에르도안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선심성 혜택을 받아내려 하고 있고 만약 전쟁에 참전하면 그에 따른 대가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다든지 F-35 전투기를 받지 못한다든지 또는 나토에서 징벌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르도안은 여기서 자신의 이익과 미국의 이익을 저울질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오직 트럼프 대통령이 에르도안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칭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에르도안의 위상을 전 세계적으로 높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채찍 대신에 당근을 한가득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만약 에르도안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좋아, 내가 당신에게 이란과의 전쟁에 참전하지 말라고 요청했고 당신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친절에 대한 선물로 하려는 일은 이제 당신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싸우는 데 필요한 도구를 주겠다는 겁니다. 맞죠?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만약 그들이 이렇게 말한다면 들어봐요. 당신이 잘 행동하고 있으니 제재를 해제하겠습니다. 오케이, 그건 말이 되죠. 당신에게 제재가 있었고 그건 힘들었죠. 그런데 당신이 태도를 바꾸고 있는 걸 보니 잘 행동하고 있네요. 나는 당신이 강력한 경제적 리더십 아래 국가로서 계속 번영할 수 있도록 경제 제재를 해제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에르도안이 요구하는 것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는 F-35 전투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제재가 터키의 S-400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매로 시행됐다고 언급했죠. 맞죠? 그래서 여기에는 정보상 위협도 있습니다. 만약 S-400이 들어오게 되면 터키 상공에서 F-35와 함께 S-400이 시험된다면 F-35의 스텔스 성능에 대한 정보를 러시아에 제공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건 절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죠. 맞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유럽과 나토에 대한 위협이므로 러시아에 이점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트럼프가 옳고 에르도안과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에르도안을 벼랑 끝에서 물러서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너무 위험한 선까지 간 상태입니다. 에르도안과 그의 부하들이 지금 매우 극단적인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수년간 이란에서 들었던 것과 같은 발언들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그들이 당신을 지도에서 지우겠다고 할 때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에르도안을 막을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트럼프는 올해 대통령으로 있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네타냐후가 언급했던 것처럼 터키의 2인자로 꼽히는 외무장관, 피단 내무장관 등은 에르도안의 잠재적인 후계자라는 점입니다. 에르도안이 극단적이라 생각되면 그 다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또한 더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주장이나 중동에서 오스만 제국을 재건하려는 욕구 면에서 훨씬 더 공격적입니다. 알렉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대통령 아흐메드 알샤라, 즉 알졸라니로도 알려진 인물과 정상회담에서 만났습니다. 이는 25년 만에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 지도자를 만난 첫 사례입니다. 당신도 그들을 봤잖아요. 이건 트럼프 대통령과 알샤라 사이의 브로맨스처럼 보입니다. 또한 매우 중요한 점인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리아와 미국의 테러 명단에 대해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리아는 매우 안정적으로 변했다. 정말로 안정화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는 시리아를 테러 명단에서 제외하는 걸 검토 중입니다. 대통령은 알샤라를 정말 좋아합니다. 제 말은 그는 그 점을 아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지역을 둘러보면 미국 대통령이 강한 지도자들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에르도안도 존중하고 알샤라도 존중합니다. 그는 카타르의 알타니도 존중합니다. 그는 파키스탄의 육군 원수도 존중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보시다시피 그는 네타냐후도 굉장히 존중합니다. 네타냐후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네타냐후가 강인하기 때문에 그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알샤라가 시리아에서 한 일에 관해서 그는 어떻게 안정을 만들었을까요? 두려움을 조성함으로써입니다. 그들은 알라위파를 죽였고 기독교인도 죽였으며 드루즈족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에 있는 드루즈 소수민족을 보호하기 위해 실제로 시리아 내부를 공격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도 약 15만 명의 드루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소수민족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는 것이죠.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여기서 지켜본 바로는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알샤라가 평화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지 우리가 알고 있나요? 터키의 지원을 받고 있고 적어도 과거에 알카에다와 연관이 있었던 사람이 신뢰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상황이 조금 안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바샤르 아르사드에 대한 대안으로서 상황이 반드시 더 나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요. 이건 차라리 아는 위험이 모르는 위험보다 낫냐는 경우죠. 그리고 우리는 알샤라와 상대하는데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샤라는 결국 우리가 아는 악마가 됐죠. 네, 맞아요. 알렉스, 가능하면 우리의 관심을 가자지구로 돌리고 싶어요. 트럼프 평화위원회는 하마스의 통제 밖에 있는 그들이 신원 확인을 마쳤다고 부르는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자 남부의 시범 인도주의 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그 목적은 민간인들이 하마스의 통제 밖에서 피난처와 기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인도주의 구역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소식통에 따르면 통치, 안보, 그리고 무장 해제와 관련된 더 광범위한 과정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입니다. 이 구역은 트럼프 대통령 20개 항목 계획의 2단계인 것 같습니다. 하마스는 여전히 무장 해제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평화위원회가 가자지구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상황에 개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인도주의 구역이라는 개념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곳이 하마스가 없는 구역이고 폭력이 없는 구역임이 보장된다면 말이죠. 만약에 피난처를 제공한다는 게 텐트와 음식 같은 거라면 이스라엘이 그 부분에 대해 크게 불평할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서 문제는 이 구역이 미국이 지원하는 가자지구 행정을 위한 국가위원회 NCAG에 관리되고 다국적 안정화군 ISF 에드드 데리아스 니샨이 유지된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NCAG가 뭔가요? 이 위원회가 뭔가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운영하게 될 텐데 이게 하마스를 위한 위장 조직이 아니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가장 큰 위협은 하마스가 알겠어, 너희가 이겼어, 이제 우린 책임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몇몇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책임자가 되었고 그들이 통치위원회이지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하마스는 완전히 무장 해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가자지구 행정국가위원회는 하마스가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위장막 역할을 합니다. 특히 가자지구 행정국가위원회가 하마스와 협력할 의도가 있다는 내용이 일부 보고서에서 논의된 적이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이게 마치 테러리스트 대 양복 입은 테러리스트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이 항상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당국 사이의 차이점이었죠. 당국입니다. 마흐무드 아바스는 테러리스트이지만 항상 캐피에를 두르고 권총을 휘두르던 야세르 아라파트와 달리 양복을 입습니다. 그래서 그는 난 달라, 난 온건해, 날 봐, 양복을 입고 있잖아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단지 야세르 아라파트의 목표를 계속 이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양복을 입고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죠. 알샤라는 양복을 입기로 한 테러리스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협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협은 인도적 지원 구역이 잘 운영되고 국제안정화군이 들어서면 평화위원회가 우리에겐 지금 추진력이 있다. 봐라, 하마스도 지금 조용하다. 이제 그들과 협상할 수 있다고 말할 거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이제 재건 과정을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하마스의 완전한 무장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탈과격화 프로그램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전에 탈과격화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제이슨 올슨이 자신의 직위에서 사임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카타르가 가자 지구 내부의 일에 대해 과장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음식과 텐트 그리고 인도주의 구역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미국이 전쟁 중에도 시도해왔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인도주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도울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 초기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테러리스트를 추적하면서 인도주의적 지원도 돕기로 했죠. 이스라엘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테러리스트들이 무장 해제될지 여부입니다. 알렉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최근 뉴욕시 시장 조흐르 하마다니는 저는 이스라엘을 지지하지만 유대인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네타냐후 총리가 CNN 인터뷰에서 반박했습니다. 클립을 함께 보시죠. 그는 중동에서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가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잊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민의 20%는 무슬림입니다. 그들은 그렇지 않지만 대법원에도 있고 우리 의회인 크네셋에도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분야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이런 평등이 실제로 존재하는 유일한 곳이 바로 중동의 이곳입니다. 하지만 그는 혹은 그의 지지자들은 하마스를 지지해왔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살해하고 우리 남성들의 목을 베고 여성들을 강간한 뒤 살해했으며 아기들을 산채로 불태우는 등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강에서 바다까지 라며 그들을 지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냉소가 아니라 정말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맘다니가 카메라 앞에서 나는 이스라엘 국가를 지지하지만 종교적으로 정의되는 어떤 나라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무슬림 기독교 국가가 있지만 그는 유일한 유대인 국가에만 문제를 제기합니다. 네, 맘다니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다른 모든 종교 국가들에도 반대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는 정말로 그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해왔습니다. 그래, 맞아. 세상에 유대인 국가인 나라가 하나 있는데 맘다니가 이스라엘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유대인 국가이기 때문이야. 만약 이스라엘이 유대인 국가가 아니었다면 아마 맘다니가 지지했을지도 몰라. 그리고 이것은 내가 말하자면 이스라엘 좌파가 여기서 항상 주장해온 위협이기도 해. 즉, 이 두 가지 가치를 동등한 두 축으로 세우는 거지. 첫째는 유대인 국가, 둘째는 민주주의 국가야. 유대인 국가이자 민주주의 국가여야 한다고 할 때 민주주의는 무엇을 의미할까? 민주주의란 요르단강과 지중해 사이, 즉 강에서 바다까지 모든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동등한 투표권을 준다는 의미야. 그들에게 그네세트 선거권을 주고 지도자를 뽑을 수 있게 투표권을 줘야 해.
그리고 바라는 것은 언젠가 이스라엘이 유대인 국가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가 됨으로써 민주적인 인구 구성이 실현되는 거야. 나는 이스라엘이 민주주의 원칙 위에서 번영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스라엘 국민들도 민주주의가 유지되길 원한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본질적으로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야. 이스라엘은 본질적으로 유대인 국가가 되기 위해 존재해. 이스라엘에 적합한 통치 체제는 민주주의고, 이스라엘은 헌법이 없더라도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야 해. 행정부와 사법부 사이에 권력의 균형이 없어. 입법부와 행정부는 동일해. 주 대표도 없고 정당 내 예비 선거도 없어. 이스라엘이 매우 결함이 많은 민주주의인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어. 그건 또 다른 팟캐스트에서 다룰 주제야. 하지만 네타냐후가 맘다니에게 맞서서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걸 보니 좋네. 그리고 맘다니는 이스라엘을 정말 싫어해. 그는 이스라엘을 지지하지 않을 이유를 계속 찾을 거야. 만약 네타냐후가 나서서 이스라엘은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말한다면 맘다니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거야. 이스라엘 국가를 지지하지 않아야 할 또 다른 이유를 들겠지. 맞아요. 그는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의 친구가 아니에요. 알렉스, 속보가 들어왔어요. 녹음 시작 직전에 안타깝고 슬픈 소식을 막 받았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출신 연방 상원의원 린지 그레엄이 밤사이 짧고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레엄 상원의원은 이스라엘을 강력히 지지하며 이스라엘이 자위를 위해 이란을 타격할 권리도 지지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1년 전 예루살렘 킹 데이비드 호텔에서 JNS를 대표해 그레엄 상원의원과 대화하며 질문할 기회를 가졌고 여러 번 그의 연설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말에 진정한 친구를 잃었습니다. 저 역시 여러 번 그레엄 상원의원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레엄 상원의원은 다른 어떤 상원의원보다도 이스라엘을 더 자주 방문했던 상원의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해마다 여러 번 이스라엘을 찾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남은 진정으로 친이스라엘 성향의 상원의원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 상원과 하원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미래의 지지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보면 상원과 하원에 이런 나이 많은 의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1973년 전쟁과 1967년 전쟁 당시 이스라엘을 직접 본 사람들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이 직면한 실존적 위협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두 나라가 공유하는 가치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린지 그레엄에 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는 이스라엘의 큰 지지자였습니다. 그는 미국의 이스라엘 무기 판매를 강력히 지지했고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 패키지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 협정과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들 간의 경제 정상화를 강력히 지지했으며 특히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정상화를 매우 적극적으로 지지한 인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이란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동 전체의 안정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정말로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공격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강력히 지지한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린지 그레엄 역시 두 국가 해법을 지지했다는 점입니다. 맞아요. 알다시피 그 부분은 제가 항상 그레엄과 의견이 달랐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이른바 두 국가 해법 같은 걸 밀어붙이고 있었죠. 제 생각에 그는 일종의 팔레스타인인들을 위한 국가 마이너스 같은 걸로도 만족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그렇게 하면, 즉 팔레스타인 국가로서의 어떤 형태든 인정해주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관계 정상화로 이어질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그런 맥락에서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정책과 100%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여러분의 친구이자 동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린지 그레엄에 대해 깊은 애정과 존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그의 별세 소식에 슬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린지 그레엄처럼 이스라엘에 깊은 애정을 가진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이 더 많이 나오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일부 정책에 대해 이견이 있더라도 말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린지 그레엄 상원의원님 편히 쉬세요. 이번 주 JNS TV 예루살렘 미닛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JNS 특파원 조시 아이젠과 CEO 알렉스 크라만이었습니다. 꼭 구독해주세요. JNS TV의 멋진 컨텐츠와 슈퍼땡스를 보내주세요. 이스라엘, 중동, 전 세계 유대인 사회의 최신 속보는 jnss.org에서 볼 수 있습니다. JNS TV의 이곳에서 뒤에서 수고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큰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다음 주 예루살렘 미닛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JNS TV였습니다.